259쪽 태정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병 폐지. 정도전이 사병을 폐지를 하려고 해서는 실패했죠. 결국은 태종에 의해서 정도전이 제거됐고, 그 다음에 태종이 왕이 됐고, 왕이 되고 보니 정도전의 사병 폐지라고 하는 그 정책이 옳다고 판단됐어요. 그래서 사병이 폐지됐다 보시면 되고요. 둘째,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자, 보겠습니다.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두 가지를 비교하고 끊임없이 출제가 될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도표를 살짝 그려볼게요. 왕이 있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3정승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2조 판서부터 시작해서 6명의 장관이 있어요. 마지막에 건축 토목하는 공조 판서까지 있어요. 이해 가셨죠? 똑같아요. 똑같이 그리면 돼요. 여기도요. 왕이 있고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3정승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2조 판서부터 시작해서 공조 판서까지 이렇게 총 6명의 장관이 있습니다. 도대체 뭔가 보겠습니다. 6조 직계제란, 자 보겠습니다. 의정부 서사부터 먼저 볼까요? 자, 장관이 있죠. 이 장관이 이렇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에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시 여기는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왕에게 재가를 받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얘들이 전결 처리를 합니다. 전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 스스로 모든 권한을 다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왕권이 약화를 가져와요. 대신에요, 신권은 강화될 수 있는 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조선은 왕이 그다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재상들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게 정도전의 생각이에요. 6조 직계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조 판서가 아까 의정부 서사제처럼 영의정, 자의정에게 보고하지 말고 왕에게 바로 직접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직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결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래 됐을 경우 현상은요, 반대로 가면 돼요. 왕권이 강화되고 신권은 약화가 초래돼요. 6조 직계제를 우리나라의 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두 분입니다. 태종하고 세조입니다. 예. 정치 권력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태종과 세조, 이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거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왕들은 6조 직계제가 아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나머지 왕들이에요. 세종을 포함한 나머지 왕들이 전부 다 의정부 서사제예요. 오, 그럼 선생님, 세종대왕도 의정부 서사를 했다면 왕권이 강했을까, 약했을까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세종은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세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태종이잖아요. 그죠? 태종이잖아요. 태종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양형대군이죠. 첫 번째 아들이고, 이 사람이 세자로 이미 책봉되어 있었고 세자 교육을 이미 받고 있어요. 후계자 수업을 이미 받고 있는 인물이 양형대군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양형대군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놀기를 좋아해요. 선생님과 비슷해요, 성격이. 무슨 공부야 공부는 놀아야지.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여러분도 비슷하죠? 제 성격하고.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벌써 점이 쑤시죠. 아이씨, 친구들랑 놀아야 되는데 가서.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결정타가 여자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좀 복잡해요. 여자 문제가. 궁궐 안에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궁궐 안에 양양대고 사는데 여자들을 궁궐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다양한 종류의 여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되려나 모르겠네. 기생을 데려오기도 해요. 기생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생을 임신시키기도 하고, 출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 즉 성리학의 나라이다 보니 결혼한 여성은 절대 이렇게 훔쳐보면 안 되는 거야. 훔쳐보기는 그냥 쳐다도 안 봐야 되는 거야. 결혼한 여성들은. 그런데 무슨 대감댁에 갔더니 후처가 있는데 굉장히 이쁘다는 거야. 양녕대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럼 조선에 제일 이쁜 여자가 있다면 내가 가서 봐야지. 볼 거 아니야. 가서 봤어. 되게 이쁜 거야. 불러온 거야. 궁궐에. 후처도 궁궐로 불러들여. 자기 여자를 다 만들어요. 좀 복잡하죠. 자기가 욕심 부리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양녕대군이었어.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스승들에 의해서 태종에게 보고가 다 돼요. 왕에게 다 보고가 돼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훈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난 저 기생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있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뭐 살아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결과적으로는 세자를 갖다가 세자 자리에서 물리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 양녕대군이 자기 아버지 태종에게 항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여자가 몇 명인데 나는 여자 해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명 안 되는데 아버지 훨씬 더 후처가 많지 않느냐. 나도 곧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정도 가지고 적다 많다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입장이 어떻게 기가 막히지. 그래서 자기 후처를 막 카운트해봐서 다 해봐서 하나, 둘, 아들 말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까지 늘어났어요. 예. 일단 양녕대군을 폐위시켜요. 폐위시켜요. 그래서 태종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앞으로 조선의 왕들은 후처를 9명 이상을 두면 안 된다. 자기 기준이 되는 거야. 스탠다드가 본인의 여자 숫자를 갖다가 기준을 잡은 거예요. 9명만 할 수 있게끔. 그럼 뒤에 말을 왕들이 잘 들을까요? 아니,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왕인데 꼭 태종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꼭 듣겠어요? 훗날 12, 13 많아져요. 그 뒤에 왕들이. 12명, 13명. 법으로 불문부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지만 듣지를 않아요.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이었던 효령대군이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사서에 보면 효령도 똑똑하지만 충령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충령대군이 이게 여러분 아시는 세종대왕이에요. 이분이 이제 훗날 세자가 되고 왕이 돼요. 자, 우리 보통 조선의 왕들은 즉위 과정을 이렇게 겪습니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최단 기간에 왕자 자리를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 왕자가요. 기쁜 즉위식이에요? 슬픈 즉위식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의 대부분. 슬프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장례 지내고 바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슬프잖아요. 아버지 죽음을 때 왕이 된 거니 그닥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우리 조선의 왕 중에 축하를 받으면서 왕이 된 인물이 세종대왕이에요. 왜이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아버지 살아계세요. 양의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걸 양이라 불러요. 물려주겠다는 거,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거. 이렇게 되면 세종대왕이 아니되옵니다를 가서 석고 대제를 해야 돼요. 예. 그 왕이 주무시고 있는 그 공간에 가서 무릎팍 꿇고 잠자기 전까지 잠자고 있어도 계속 그 무릎팍 꿇고 아니되옵니다를 계속 외쳐야 돼. 왜요? 넙죽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역심이 있는 거야. 자식도 죽여버릴 수 있다고. 예. 왕에 대한 권한은 자식하고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철권정이 펼쳤던 시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진짜로 아버지의 마음을 충령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충령은 세자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부로는 천재인 사람이에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분인데 세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왜? 양녕대군이 자기 형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받을 수 없잖아요. 양녕대군이 폐위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자 교육을 왕이 직접 교육시켜버려요. 그래서 왕위를 앉히고 하나씩 왕위에 관련된 걸 다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왕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입니다.
왕이다. 자, 봐볼게요. 교육시키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자, 의정부 서사제를 세종대왕은 실시했다고 그랬죠. 근데 왕권이 약화되죠. 근데 왕권이 약화되지 않아요. 세종대왕은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의정부 서사제인데 왕권이 약화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었어요. 첫째, 다 교육시키는 내용 중에 절대로 신하들이 이 두 가지를 주지 말라고 교육을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병권과 인사권을 절대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국군 통수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세종대왕도 이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자, 봐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종 즉위 원년. 원년은 1년이라는 뜻이죠. 네, 으뜸 원자니까. 세종 원년 1년에 이 종무를 시켜서 우리 남쪽의 애구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쓰시마를 정벌해 버렸어. 세종 원년이라고 그랬지. 세종 원년에 지금 누가 살아계시지? 아버지? 태종이 살아계시지. 그죠? 태종이 살아생전에 죽기 전까지 절대 병권을 세종대왕에 주지 않았어요. 이제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록상의 세종대왕 시기에 쓰시마 정벌이 맞죠? 왜? 실록을 연도로 봐야 되는 거니까. 실은 누가 정벌한 거로 봐야 돼요? 그렇지. 태종 이방원이 쓰시마를 정벌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그럼 우리 국정교과서상에 책으로 공부할 때는 세종 원년이 맞아요. 세종 1년이 맞아요. 아시겠죠? 최소한 여러분들과 저는 세종대왕 때 쓰시마 정벌은 있긴 있어. 맞긴 맞아. 단 그러나 상황에 누가 살아계셔? 아버지 태종이 살아계셔.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쓰시마가 정벌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좀 이해가셨죠? 왜? 본인이 왕위를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는 병권을 아직 주지 않았어요. 이런 예도 있어요. 철없는 군인 아저씨가 세종대왕에 보고를 했네요. 요즘 치면 장성급 대리신분이 직접 보고를 한 거야. 이 사실을 태종에게 이 보고가 됐어요. 태종이 그 장군을 불러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칼을 끄집어서 목을 쳐 죽여버려요. 그럼 소문 날까 안 날까? 다 나겠지. 그럼 추후에 군사들이 태종에게 보고하겠어? 세종에게 보고하겠어? 군사에 대한 정보를. 살고 싶으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상황인 태종에게 보고하는 거야. 그래서 세종이 죽기 전까지는 병권을 틀어치워. 그러고 난 다음에 세종이 그걸 죽고 사후에 아버지 사후에 똑같이 아버지처럼 병권을 틀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권이 약화되는 게 아니야. 제도에 따라 약화되는 게 아니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6조 직계제 의정부서제 다 끝난 거야. 세종 때까지 두 사람 세종대왕 나머지 왕들 의정부서제. 다시 우리 교재를 가겠습니다. 디귿번 갑니다. 사관원 독립. 사관원 독립.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사관원 독립. 중서문화상의 낭사를 고려시대죠. 중서문화상의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켜 최초로 독립된 간쟁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신권을 견지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했다 그랬습니다. 자, 중서문화상의 낭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관원이죠. 봐요. 낭사는 무슨 기능이죠? 왕권을 견지하는 기능으로 만든 거야. 그럼 태종 때는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견지하는 기능으로 사용됐다는 거야.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낭사가 이렇게.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거 다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요거부터야 이제. 요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종 때 되면은 3사가 만들어지죠. 사헌부, 사관, 홍무관이 만들어지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가 완성되죠.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언론 기능을 하게 되는 거야. 언론 기능을 하죠. 즉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태종 때는 유일하게 사관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기능이다. 그런 걸 꼭
물어볼 거라고 작년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끝까지 출제가 돼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네, 왕권 강화책 시기와 견제 시기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글반 양전과 호패법을 실시했다. 양전. 우리 신라시대, 고려시대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죠. 양전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토지 측량이라 불렀어요. 토지 측량. 이유는 은결을 찾는 거예요. 은결이란 수물은자, 수물은자. 결은 토지의 단위. 숨어있는 토지라는 뜻이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강공서의 미등록 토지라 보시면 돼요. 강공로에 미등록된 토지다 보시면 돼요. 양전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땅 주인을 찾아서 세금을 전부 다 부과하겠다, 징수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패법. 호패법.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호패를 착용해야 됐다. 군역자와 요역자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가야 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요역에 차출될 사람들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호패법. 보시죠. 20년마다 토지를 측량하여 토지대장이 양안을 작성했다. 양안 밑줄 그어야 돼. 그 다음 20년도 동그라미 쳐야 돼. 20년마다 주기적으로 양전 사업이 이루어졌다. 양안은 토지대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사원전 몰수. 전국의 많은 사원을 정리하여 국가재정 확보에 동원했다. 신문고 설치. 신문고 설치. 민의의 상달을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사용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태종 때 신문고가 널리 사용되지 못한 이유. 결과가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럼 실패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궁궐 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부민고소금지법. 부민고소금지법. 하급자가 상급자를 향해서 고소 고발을 못하는 법을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불러요. 이 두 내용 때문에 신문고는 태종 때 성공할 수 없었다. 왜요? 궁궐에서 억울한 사정에서 북을 치러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궁직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 북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냐고요? 북 치러 왔죠. 왜 오셨냐고요? 북 치러 왔다니까요. 말싸움합니다. 왜요? 아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궁궐을 지키는 궁직에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직접 북을 쳐서 누구 총책임자나 왕을 직접 만나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궁직이가 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연유 사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궁직에 해결해 주신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지. 마찬가지. 법은 개정하지 않고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은 도저히 방법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영조 때 신문고 제도가 부활된다는 사실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신문고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그죠? 영조하고 정조 때 마찬가지예요. 신문고 가지고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한 사정에서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보완책. 신문고 가지고도 안 됐을 게 보완책. 상언과 격쟁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왕이 궁궐 밖에 행차를 합니다. 왕이 궁궐 밖 행차를 할 때 우리는 대통령을 매일 텔레비전으로 봅니다. 그죠? 그죠? 직접 보지 않아서 매일 잘 살고 있구나 저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궁궐 밖에 행차할 때 이분들에게 가서 찾아보는 것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겠죠. 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많은 인파들이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와요? 왕을 보기 위해서 오죠.
이걸 뭐라 불러요? 이와 같은 행위, 왕을 보기 위해서 나온 행차, 이걸 뭐라 불러요? 관광이라 불러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관광이 여기 있어요. 관광은 볼관자,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빛광자는 군주에게만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죠. 빛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쭈삐쭈삐 볼 거 아니야. 아니, 행차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죠? 빛을 보는 거예요. 관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광 많이 보이시죠? 관광버스. 앞으로 여러분 저하고 수업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 포함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관광버스를 볼 때마다 관광버스 기사에게 얘기를 해야지. 기사님, 여행으로 바꾸세요. 관광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잘못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 진정한 한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수업 내용은 1교시, 2교시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관광버스밖에 기억이 안 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그냥 잡지식이에요. 예. 알아도 필요 없는 지식들이에요. 예. 상식들이니까 알쓸 신잡이에요. 알아도 별 쓸데도 없는 잡다한 지식들이니까. 자, 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상언과 격쟁입니다. 북이나 깽가리를 쳐서 소란스럽게 하고 난 다음에 직접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물론 이제 왕에게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신하들이 가서 상황을 조사하긴 하겠지만 상언과 격쟁 방법도 있다는 정도. 이건 언제 나올 수 있어? 상언과 격쟁. 특히 정조 때는 더 활성화돼. 왜 활성화될까? 정조는 주기적으로 수원 하성 행차를 해. 수원 하성 행차를 한다고. 그 수원까지 간다고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야. 지금 차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야. 걸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 전부 다 수원의 행차길에 뭘 가져가야 돼? 필수품을 뭘 가져가야 돼? 북이나 깽과리, 징 이걸 하나씩 가져가야 돼. 소란스럽게 소리를 내서 신하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로 이런 사람이 어디에서 올라올까요? 지방에서 꽤 많이 올라와요. 지방의 수령에게 1차 내가 얘기하는 수령이 나를 무시해버렸어. 수령이 나를 구원해주는 못해. 내가 관찰소에 쫓아갔어. 도지사에게 쫓아갔더니 관찰소도 해결 못해줘. 그 다음에 누구 있어? 관광이지. 왕을 봐야지. 왕에게 마지막으로 온 게 이거예요. 일종의 요즘에 1심, 2심, 3심을 보시는데 관광할 때 가장 마지막에 3심 정도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진짜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게 상언과 격쟁입니다. 다시 갑니다. 서울차대법. 서울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고 출세가 제한됩니다. 서울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주로 잡과나 문과 쪽에 응시합니다. 화살표 하시고 언제쯤 그러면 서울들이 문과시험, 과거시험을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겠죠. 화살표 하시고 누구라고 적어야 돼요? 정조 때. 정조 때 부분호통에 적으시면 돼요. 정조 때 서울이 부분호통되었다. 부분호통되었다. 철종대 완전 호통이 되었다. 같이 잡으셔야 돼요. 단답형을 외울 게 아니라 전체적 흐름을 다 잡아야 되니까.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부분호통 대표적인 사람이 일명 서울 4인방이라고 불러. 서울 4인방. 이덕무, 박재가, 유두공, 서이수. 서이수는 몰라도는데 이 세 사람 잡아야 되겠죠. 무조건 잡아야죠. 서울 4인방 중에 대표. 왜? 실학자들이잖아요. 실학자들이고 활약했던 게 너무 많잖아요. 정조 때 부분호통 4명 정도만 문과를 응시할 수 기회를 줍니다. 삼가금지법. 가부의 재가를 막기 위한 법으로 성종 때 재가금지법으로 확정되었다. 재가금지법이나 삼가금지법이나 같은 말로 쓰시면 돼요. 왕에 따라서 틀린 용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주자소 설치. 주자, 글자를 만드는 관청이라는 뜻이죠. 글자를 만드는 관청이다. 이때 만든 글자가 개미자입니다. 개미자입니다. 개미자를 만들었다. 개미냐. 개미자. 이때까지는 밀랍을 사용합니다. 쉽게 해서 본드야. 본드를 딱 부착시키기 위해서 밀랍을 사용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세종대가 다음에 뭐가 되죠? 갑인자라고 그러지. 갑인자. 네. 갑인자는 밀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사용해요? 고정시켜야 할 거 아니야. 구리선을 이용해서 고정시킨다고. 밀랍을 사용하지 않고 구리를 사용해서, 봐봐요. 책을 하나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글자를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봐요.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글자라면 이 사이에 집어넣기만 되는 거야. 그리고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빈 공간은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그 틈새를 메꾸는 방식을 택해서 쓰는 게 갑인자예요. 갑인자. 여기는 밀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리선을 이용한다 보시면 돼요. 좀 달라졌죠? 이런 게 시험 요소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악, 서, 음악 관청이죠? 음악을 정리했다. 오부학당, 중등교육기관으로 설치. 세종대 풍수지리에 의해 북부학당이 활용되지 못하고 북부학당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부학당으로 개팽되었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건 중앙에 있는 게 오부학당, 사부학당입니다. 즉 지방에 있는 서원과 유사한 기능, 서원이나 향교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서울에 있는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오부학당, 사부학당이다. 팔도제,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이제 팔도를 만들었어요. 태종임금 때 팔도. 여기는 관찰사가 파견됐다. 관찰사가 파견됐다. 도지사 넣으려래. 같은 말로 관찰사를 감사란 표현을 씁니다. 감사란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가끔 속담 나오지 않나요?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지. 사원정리, 전국의 사원을 정리, 국가재정을 확보했다. 정도. 노비 변정법, 억울한 노비를 조사 해방했다. 이건 양인 숫자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양인의 숫자를 증가. 분역자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노비 변정법. 그 다음에 혼일 강리 역대국지도 편찬. 이거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입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지도. 원나라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제작된 게 원나라 시기에 만들어졌고 태종 때 우리나라에 수입됐습니다. 세계지도입니다. 특징. 우리 조선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계지도인데 미국은 이해가죠. 콜럼버스가 아직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이 빠져 있어요. 이때 태종 때 조선의 지도와 일본의 지도를 추가해서 만들었어요. 이때 특징, 조선을 크게 만들고 일본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요게 나온다면 시기를 물어봐요. 시기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거의 태종의 업적을 선택지 하나 골라내라는 게 거의 100%로 보시면 돼요. 그럼 혼일 강리 역대국지도를 갖다가 태종임을 갖다가 내가 기억력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태종 때라더라. 지금은 이해 가지.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까먹잖아요. 사람이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오시면 돼요. 아까 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종 굉장히 복잡한 인사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죠. 이복 형제들 기본적으로 죽였잖아요. 어쨌든 간 이복 형제들 죽이고 자기 형을 갖다 방가를 몰아내고 자기 왕위를 차지했잖아요. 또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 사람 혼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태종은 여러 사람을 혼낸 사람이에요. 혼내십니다. 태종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오래 갈 것 같아요. 거북선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 거북선 명칭은 비거도선.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 그러나 전투형으로 만든 거 여러분 알다시피 이수진 장군 때 만든 게 전투형이죠. 여러분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거북선 누가 만들었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이수진 장군. 여러분이 물어보면요.
최초는 작지만 태종 때 만든 비고도도. 그 다음에 임질이라는 때는 전투용, 실전용이다. 구분하시면 돼요. 틀리시면 안 돼요. 네, 임질이라는 때 이수신 장군에 의해서 거북선이 처음 제작되어 사용됐다. 이렇게 되면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교양종을 정리했다. 오교양종을 정리했다. 종교입니다. 오교, 불교, 오교양종을 정리했다. 사섬서, 저하를 발행. 저하, 집회라는 뜻입니다. 저하를 발행. 면포의 관리가 주 임무였다. 사섬서. 세종대왕 갑니다.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왕들의 업적이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전 내 이거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오전 내 왕들을 업적해야 돼요. 잘해야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요. 100점을 맞아야 되니까. 그죠? 한국사를 뭐 8점 맞아도 합격하겠어요? 한국사를 8점 맞으면 영어를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가당치나요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깔고 갈 점수가 한국사 100점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농담합니다. 한국사를 100점 맞지 않고 8점만 맞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수업을 안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왜요? 밖에서 3년 동안 독학을 열심히 하시면 3년 지나면 8점 나와요. 네, 어렵게.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빨리 선생님하고 한 1년 안에 시험을 보고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요. 빨리 결정하고 여러분 공직생활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세종대왕 가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오교양종으로 했던 걸 갖다가 다시 세종대왕은 선교양종이에요. 잘라봐. 오교양종 슬러시 그 다음에 선교양종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아버지 오교양종 그 다음에 세종대왕 대 선교양종. 이미 이건 5년 전에 기출문제예요. 세종대왕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선교양종이에요. 대신에 세종대왕 얘기할 때 불교사 부분을 오교양종 하게 되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선교양종입니다. 선종과 교종의 두 개로 딱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중에 내불당을 건립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왜? 앞전 잠깐 언급했지만 자기 장인 어른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 태종임금께서 역모로 몰아 죽였어요. 역모로 몰아 죽인 이유는 세종대왕이 세자로 책봉될 순간에 장인 어른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보고가 들어와. 그래서 장인 어른께서 살짝 웃음을 웃었어. 왜? 자기 사이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이치에 갔잖아요. 살짝 기분 좋으니까 싹 웃었어. 이게 이제 보고가 된 거예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살짝 웃던데요. 태종이 이건 역모다. 역모를 몰아 죽였어요. 한 집안이 역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인은요. 세종대왕의 장모님은요. 귀족 4대부 귀족 집안의 노비가 돼요. 노비가 돼요. 어때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세자가 책봉되자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 자기 애갓집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민무구, 민무질 같은 애삼촌들이 있는데 애삼촌들을 싹 다 제거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왜? 역모로요. 역모로 몰아 죽였어요. 그러니 세종대왕의 분이 속이 아니겠죠. 자기 친정 아빠, 엄마, 뭐 오빠, 동생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럼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힘을 가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억불 순교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궁궐 내에 건물 하나에다가 부처님 본존부를 모시고 불당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누가 손잡고 다녀요? 자기 아들 세조가 이걸 손잡고 다닌다고. 엄마 가요 빨리. 엄마 가요 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세조가 누구예요? 수양대군이잖아요. 그 수양대군이 불교를 잘 알아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책들을 본인이 직접 개입을 하게 돼. 뒤에 좀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엄마의 영향과 자기 아버지의 영향에서 세조가 불서를 간행을 하게 된다고 해요. 수양대군. 훗날에 세조가 됐고요. 다음이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에 밑줄 그으시면 돼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건 설명됐으니까 이해 갔을 거라고 보고요. 그
그다음에 집현전 설치, 왕립학술연구기관이다. 왕립학술연구. 궁중안의 정책을 연구하고 문헌을 편찬하였다. 집현전. 또 그대로죠. 뛰어난 자, 현자들을 모았다. 집현전이다. 집현전. 인원을 따져봤더니 한 8, 9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집현전에 일했던 학자들이 가장 큰 게 8, 90명 정도 됐다. 얘들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승진이 안 돼. 승진이 안 돼. 승진이 안 되면 여러분 공무원에 뭐가 돼? 불평, 불만이 쌓이겠지. 아니,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애들이 승진하고 있잖아요. 불평, 불만을 어떻게 재워요?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사들이 불평, 불만이 많아져요. 좀 심화해요. 승진이 늦으니까 불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시한 게 사가독서제예요. 사가독서제. 쉽게 얘기해서 유급휴가제라 보시면 돼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출근을 안 하는 거야. 자기 집에 놀아. 책 읽고 쉬어. 근데 월급은 나와 따박따박 나오는 거야. 유급휴가제예요. 이게 사가독서제예요. 네. 사가독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책 읽고. 그죠? 근데 독서만 하면 되는데 또 다른 것도 많이 해요. 관리들이. 집현전 학자들이다 보니까. 시무책 같은 거 막 많이 만들어서 보고하고 하게. 안 되겠다 싶어서 북한산에 절에다가 사가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했다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불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유교 경제를 또 여기서 또 읽고 있는 거예요. 사가독서제인데.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성종 때 이후 되면 오늘날의 용산. 그 다음에 저쪽에 혹시 동호대교 아세요? 몰라도 들어는 봤어. 한강 다리야 쉽게 얘기해서. 네. 한강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동호대교. 전 서울에 살 때면 한강 다리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카운트 해본 적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근데 선생님 동호대교는 알아야 돼.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동호대교를 알아야 돼. 즉 한강이 잘 보이는 곳에 정자를 짓고 여기에 휴식을 주는 그런 장소를 만든 게 용산과 동호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동호문답이란 책 들어보셨죠? 최선도 작년이나 올해 시험 보셨던 분들은 동호문답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동쪽이 호수라는 뜻이 한강변은 경치 좋은 곳에 정자나무를 짓고 집현전 학자들의 불평 불만을 세웠던 사람들을 휴가 보내는 장소예요. 요즘 치면 쉽게 해서 펜션이야. 펜션 건물 하나 휴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이가 동호회 가서 사가 독서를 하는데 저 그냥 놀다 온 거 아니에요. 시무책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했다. 동호문답 질문하고 대답했다. 동호문답이에요. 동호문답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재미없지. 아 이게 사가독서의 장소로 이용됐던 것들이었군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게 전혀 관계없는 동네 이름인 동호대교가 된 거예요. 됐죠? 자 다시 교정합니다. 칠정산 내편. 칠정산 내편 갑니다. 한마디로 이건 달력이에요. 달력은 원래 우리가 황제국에 가가지고 달력을 가져와서 그 달력을 써요. 황제국만이 이걸 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왕이나 제국에서는 이걸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동지사를 파견해요. 북경에 동지사를 파견한다고요. 우리 동지팥죽 기억나세요? 동지 때 팥죽 가끔 먹죠. 죽집 가가지고 시켜도 먹고. 예전에 해먹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동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동지 팥죽 먹는 날이야. 24절기 중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 있지. 근데 동지는 북경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달력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을 동지사라고 부르는 거야. 새해가 출발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출발될 때 먹는 게 동지 팥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동지니까 동지 팥죽 먹는 거지. 달력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 갖다가는 동지사. 이해가셨죠? 그게 동지사는 달력을 구하는 사람. 정월 초 하루에 우리가 시작됨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보세요. 자, 칠정사를 한번 봐볼게요. 그 전에 달력을 살펴봐. 선명력, 수시력, 대통력이라는 달력이 중국에 있었다고. 선명력은 누가 쓰던 달력일까요? 당나라 애들이에요. 여기는요? 원나라 애들. 여기는요? 명나라 애들이 쓰던 달력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요. 선명력은 신라 시대부터 고려까지 쓴 거야. 신라부터 고려까지 쓴 달력이에요. 수시력은 원나라잖아요. 원 간섭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대통령은요,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 초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글자 다시 암기해볼까요? 순서 물어볼 거 대비해서 선수대, 선수대. 또 경찰청에 3년 전에 이게 나왔죠. 수시력이 어디에 왔느냐? 이렇게 해보세요. 원수. 왜? 원나라는 우리에게 원수 같은 애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원수 같은 애들이지. 선수대. 자, 볼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북경을 기준시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서울의 이도와 경도는 북경과 다르지.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정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일식과 월식을 갖다가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중국의 달력 가지고 우리 서울의 기준을 봐가지고는 일식, 월식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맞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왕들이 이런 게 있어요. 천자건이 있어요. 천자건. 나는 하늘의 자식이란 뜻이야. 나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거야. 이게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천자건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하늘의 자식이란 자가 일식, 월식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정통성이 약해지는 현상이 초래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조선의 왕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달력을 일치하지 못하면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천자라면서 에이씨 천자가 일식월식도 못 맞춰?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장영실 같은 사람들 이때 이제 등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영실 같은 사람들. 장영실이 어디서 근무했다고요? 서운관의 관료들, 장영실과 서운관의 관료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한다고요. 장영실을 그래서 중국에 유학까지 보낸다고. 여러 가지 책도 구하고 공부하고 오라고. 그걸 많은 책들을 구입해 오죠. 구입해 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칠정산 4편이에요. 볼게요. 우리나라에 이걸 가져와요. 아라비아에 해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들어와요. 그리고 플러스 수시력과 대통령을 여기에 수시력과 대통령의 자료들을 여기에 대입시켜요. 그러면 칠정사는 이렇게 합본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경 기준시가 아니라 서울을 기준시로 잡았다는 거예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식과 월식이 굉장히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자, 잡아봤더니 봐봐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들이 도는 각도와 일정을 계산을 전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정확한 날짜가 계산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해와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저하고 만나는 날? 화성이잖아요. 화요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지금. 이게 칠정산 4편이에요. 이게 세종대왕 때. 지금 2년 동안 안 나왔어.
작년 안 나오고 올해 시험이 안 나왔어. 여기는요 5년 연속 나왔어. 미안했던 이제 출제자들이 출제를 하지 않고 있어. 8월 30일에 보는 경찰 시험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시험 보신 분들은 다음 타이밍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지. 그죠? 참고로. 북방 개척 가겠습니다. 사군 육진 개척. 사군 최윤덕. 압록강지역. 금년 기출 적업대 2019년 기출이에요. 최윤덕이. 육진 개척 김종서 두만강 여진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그 다음에 삼남지방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삼남지방의 주민을 이주했다. 삼남은 사실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 봐봐요. 여기에 우리 땅이 새롭게 만들어졌죠. 사군 육진이. 그죠? 그럼 이게 우리 땅이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우리 주민들이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돼. 그 하삼도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다고. 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그럼 이쪽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잘 안 가죠. 안 가죠. 야, 토지도 줍니다. 세금도 몇 년 동안 공짜로 안 걷겠습니다. 호조권들 내서서 이쪽으로 이주시켜줬어요. 이걸 3인 정책이라 불러요. 옮길 사자, 백성민자. 백성들을 옮기는 정책이다. 좋죠.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첫 번째, 토간 제도와 상피제도를 같이 잡아주셔야 돼.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토간 제도. 자, 상피제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관료는요, 자기 고향 동향에 절대 임용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임용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기 고향에. 그 다음에 자기 형제가 같은 것에 근무할 수 없게끔 만들어줘요. 이걸 상피제도라고 해요. 항상 피해자는 원칙 중에 하나가 상피제도예요. 왜? 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고향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전부 다 사돈에 팔촌에 요즘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창들이 다 널려 있다고. 이 사장, 저 사장 다 봐주다 보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가 같이 어떻게 근무할 수 없죠. 서로 경제해야 되는 부분이 느슨해질 경우에 부정부패가 갈 수 있다. 이게 상피제도의 원칙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 지역은 언제든지 여진족들이 다시 재차 침입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토호를 갖다가 관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토관제도라고 불러요. 그럼 토관제도는 이 원칙에서 지금 적용된 거예요? 입에되는 거예요? 입에됐잖아요. 토관제도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고향과 자기 형제가 같은 곳에 근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이게 원칙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군 육진 지역에 한해서는 토호를, 그 지역의 토호를 가장 이 지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여진족과 말을 통할 수도 있고 여진족의 생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했다.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 토관제도는 상피제도의 원칙이라 하지 않고 여기 한해서는 적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요? 원칙이 돼야 되잖아. 생각해, 여러분 고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전 조선시대 과거학계에서 그 지역에 수령으로 갈 수 없다고. 이게 원칙. 그 다음에 적용이라는 단어. 사군 육진 때문에 상피제도의 원칙이 아니라 적용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됐죠? 토관제도, 상피제도 같이 잡으시면 돼요. 대마도정벌, 이종무. 아까 세종 원년이가 실질적인 건 누가 했다고 하세요? 아까 태종시기에 했다고 봐야 되겠죠? 삼포를 개항했다.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항했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부산포, 연포, 제포. 이거 가끔 강화도 조약 때 삼포하고 헷갈리시는 분 있으면 안 돼. 절대로. 그죠? 아직 강화도 조약을 하지 않았지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은 부산포, 원산, 인천이에요. 강화도 조약 때는 부산, 원산, 인천 이게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해서 틀리시면 안 돼. 이거 틀리면 정말 창피한 거예요.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는 1870년 강화도약 때는 부산, 원산, 인천이요. 구분은 꼭 하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 다음이요. 계약조. 세사미 누이백석, 세견선 50척만이 제한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대명정책. 명예대에 금, 은, 공여, 진상을 폐지, 관습, 도감 설치. 악과 당악, 향약을 정리했다. 음악에 관련된 부분. 정감보. 세종의 음의 시기를 알 수 있게끔 창한 유량 악보. 정감보는 악보입니다. 작곡을 하려고 봤더니 야 악보 가져와봐 그랬더니 악보가 없는데요. 조선에 악보가 없다는 거야? 예,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겠네. 만든 게 정감보. 대단하죠. 악보도 만들어내고 작곡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속된 말로 해서. 여민낙. 그 작곡 첫 번째 작품이 여민낙.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갖고 싶다. 여민낙입니다. 여민낙. 서적가는 가겠습니다. 고려사. 고려사. 편찬 지시했다. 군주의 중심의 역사서다. 이거 앞전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고려사. 고려사. 그 다음에 농사직설.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농사직설. 집현전학자인 정초도 잡아야 돼요. 정초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만든 이유는 뭡니까? 만든 이유. 농민에게 보급하고 수확량을 늘려서 세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농사직설. 집현전학자인 정초 중심으로 만들었다. 농사직설. 별표하셔야 됩니다. 농사직설 별표. 농소죠. 고려 말에 농소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거 하나 알아야 되겠다. 이미 했죠. 뽕나무에 관련된 재배법. 그렇지. 농상집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 나온 게 뭐가 돼? 농사 직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 순서야. 고려 말 조선 초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농가 집성도 있어. 이건 효종임금때. 그럼 최소한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네. 충정왕, 그 다음에 세종 이렇게 해서 세 개 테마 정도는 알아두셔야만이 농서에 대한 뭐 제작 순서를 혹시 물어본다. 의서도 마찬가지. 농서의 순서도 가끔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최소한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최소한 세 개 테마는 일단 잡고 가셔야 돼요. 의방유치, 향약지성방, 향약제치원령 별표하시고 살짝 적어. 2019년도 기출이라고. 금년 기출이죠. 여기서 문제는요. 내용 물어본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요. 제작 순서를 물어본다고요. 선후관계. 치평요람. 정인지가 정치의 기감이 될 만한 내용을 모은 책이다. 치평요람. 왜 모았을까요? 왕들의 역사를 쓴 게 조선왕조실록이죠. 그죠? 조선왕조실록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조선왕조실록을 꼭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잠재우고 있었던 게 치평요람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조오래의 별표죠. 국조오래의 별표입니다. 이거 예속 논쟁도 치열하게 싸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행하는, 즉 궁궐에서 행하는 5가지 예법을 갖다가 국조오래이라고 합니다. 신참 팔도지지. 조선 왕조 최초의 관찬 지지. 현존하지 않습니다.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 연분구등법, 전분융통법. 수정식이 갑니다. 소세도 저 짧게 가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요즘 말하면 세금이죠.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는 세 가지를 걷었다는 거죠. 이렇게
조선의 세금 제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 용, 조라고 얘기합니다. 벼조자입니다. 벼로 세금 거두는 거, 쌀로 세금 거둬들이는 거. 쓸 용자입니다. 쓸은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이건 고를 조자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조세제도하고 토지제도를 막 섞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 질문할 때 질문이 완전히 잘못된 거야. 공부가 아예 안 된 거야. 조세제도와 토지제도는 완전히 달라. 토지제도는 공무원 월급을 얘기하는 구식계획에서, 여기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저하고 수업을 내년 시험 칠 때까지 이거 아마 한 100번을 할 거예요. 제가 반복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끊임없이. 군역, 요역, 군대 가는 것, 노동에 차출되는 것. 조, 이건 특산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세 가지가 있죠. 상공, 별공, 진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방납과 대납 제도가 문제가 되죠. 그 17세기 강해군 때 가서 새롭게 만드는 제도를 우리 뭐라 불러요? 이걸 대동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용조인데,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대동법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나라 제도가, 사회가 엄청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조 갑니다. 짧게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용은 나중에 별도 따로 할 수가 기회가 있으니까. 조 봐봐요.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걷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요? 10분의 1. 10분의 1. 자, 근데 신라가 망할 때,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항상 뭐가 돼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7, 8이야. 그럼 민심이 어떻게 떠나가게 되겠지. 민심이 2배 되잖아요. 생각해봐. 7, 8가마를 가져가는 생각해봐. 생산된 쌀 중에. 못 살지. 세종대왕은 더 거대해야 되겠어. 욕심이. 자기가 바톤을 물려받은 게 한 20년이 좀 넘었어. 20년이 넘으면 어떻게 국가 규모도 커졌고 공무원 숫자도 증가됐어. 그죠? 그럼 어떻게 재정이 어떻게 좀 더 튼튼해져야 되겠죠. 튼튼하다는 결과적으로 돈을 더 거둬야 된다는 얘기, 조세를 갖다가.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은 데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집현전이었잖아요. 집현전 학자들에게 프로젝트를 준 거야. 야, 프로젝트를 줄 테니까 한번 연구해봐. 야, 우리 세금 10분의 1밖에 아니야.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고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그게 연구해봐 지시하죠. 연구 보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죠? 농서를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업기술서를 보고하면 됩니다. 만들어봐. 만들어와요. 예, 만들었어요. 그게 농사직설이에요. 그 유명한 농사직설이에요. 집현전의 학자들 중심으로, 대표적인 저자가 정초예요. 정초입니다. 정초라는 계속 나오죠. 뭐 경찰 시험에 나오고 일반직에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고 소방직에 나오고. 정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농사직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농민들에게 보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실제로 생산성이 증가됐다고요. 증가됐어요. 이걸 세종대왕이 궁궐 뒤에다가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해요. 세종대왕이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겪어봐야 돼요. 그만큼 매사가 투철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나라 역사상, 5천년 역사상 최초로 여론조사가 실시돼요. 여론조사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세종대왕 가시면 돼요. 두말 없이. 뭐 조선인지 고려인지 구분하지 말고 무슨 왕식의 여론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어서 무조건 세종대왕 고르시면 돼요. 자,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뭐 서울, 경기, 충청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시켜요. 직접. 자, 생산된 양이 농수를 보급하게 되면 이 정도였잖아요. 그걸 보급하고 난 다음에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럼 국가에 세금을 더 거둘 거거든요. 얼마쯤 더 거둬들였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이 없겠어요? 이 여론조사를 다 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받아요. 그 제도가 여러분이 아시는 공법제도라고요. 공법이라고요. 이 한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바칠 공짜예요.
세금을 바치는데 법제도를 처음 만들었다고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 풍흉에 따라서 연분이니까 해년자란 말이 한자로. 풍흉이니까 매년 풍년 들면 좋겠지만 흉년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매년 조사에 나갔다. 그래서 연분 구등법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나눴다고. 최대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비옥도입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6등급으로 나눴어요. 자, 그럼 토지 비옥도를 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게 저수지예요. 마을의 저수지예요. 그럼 저수지에 물이 흐른다면 어떻게? 여기에 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비옥도가 좋겠지. 여기 논 위에 여기 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 위에 여기 논을 만들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물을 주지 않는다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주는 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이런 논을 갖다 우리는 천수답이라고 불러요. 하늘에서 물을 주지 않는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가능하겠죠. 펌프로, 모터 펌프로 끌어다가 쓰면 가능하기도 하겠죠. 예전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비옥도에 나른 게 전분 육중법이에요. 어때요? 표정당이 없죠. 좋죠. 근데 이게 문제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할까요?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은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걷어가려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농민은요. 대한민국 농민 중에, 대한민국에 돈 버는 경제활동하는 인구 중에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겠죠. 그죠? 더 생산량을 줄여서 신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운영의 문제로 결과적으로 실패해요. 이게 공법이에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죠. 이게 인조 때 만든 게 영정법이에요. 토지 한 결당 4두로 고정했다. 영구히 정했다. 이게 영정법이에요. 영구히 정했다. 이 내용이 내용을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지주계급들이 영정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기 바로 수용해요. 토지 한 결당 무조건 4두면 좋은 거예요. 왜? 20도에서 4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주들도 어떻게 풍년이 아니라 흉년들에다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로 수용을 하게 돼요. 대신에 봐볼까요? 대동법은요. 지주들이 바로 수용할까요? 지주들이 바로 수용을 못해요. 왜요? 세금량이 많아졌어요. 왜? 핵심 뭐죠?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토지가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17세기 강해부터 실시했던 것이 18세기 숙종 때 가야만이 전국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00년 걸린 거예요. 누구의 반대 때문에요? 지주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가장 처음 제가 이런 부분을 처음 수업하시는 수험생들은 가장 먼저 할 게 조용조를 구분해야 돼. 조용조가 뭔지 구분이 안 되면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는 거야. 선생님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 머릿속에는 조용조를 일단 가지고 가. 머릿속에 조용조. 세금을 내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조용조가 있다. 군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특산물에 관련된 부분, 요겁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영정법도 결과적으로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늘어나지 않아요. 부족해요. 숙종대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총재가 가는 거예요. 비총재. 지역에 할당제를 주는 거예요. 할당제를 정해주는 거예요. 즉 경지지역과 하삼도, 충청, 경산, 전라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니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자, 천두 내세요. 대신에 뭐 강원도라든가 함경도, 평안도 지역은 약간 농경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 좀 더 적게 내는 방식. 이렇게. 저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게 비총재, 비한재, 군총재 이거예요. 비총재,
군총제, 비한제, 황곡이 부족하니까 비한제를, 군력이 부족하니까 군총제를 이런 식으로 통해서 보완하다 보니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실패했어요. 자, 봐요. 실패한 게 알아야 돼.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 뭐에 실패해요? 수확량에 따른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농민이에요. 수확량을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정량 다 신고하실 분 손 한번 들어봐. 이번에 나 우리 집에 만석 생산됐어요. 쌀을요. 손 한번 들어봐. 만석 다 신고하실 분 없죠? 천석 신고하실 분. 천석은 손 들어줘야지. 확 줄었잖아. 10배 이상 줄었잖아. 깎았잖아. 더 밑으로 깎으려고 500석? 오, 그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확량에 따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실패했다. 우리 같은 말 이거 뭐라 부르지? 신라시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을 뭐라 불러? 결부법이라 한다고. 그죠? 이걸 우리가 수행했다고. 신라 걸 수행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러면 수확량에 따른 세금은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게 뭐야? 지조법이야. 왜 지조법이 잘 나오는 줄 알아야 돼. 갑신정변 세력들이 만든 게 뭐야? 지조법이야. 지조법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지세야. 생산량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인 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인 거예요.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명동에 한 평에 1억짜리. 한 평에. 이 정도 되는 평에 한 평에 1억짜리. 저기 경상도 전라도 섬책 같은 한 평에 1,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한 평에 1억짜리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당연히 한 평에 1억짜리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세예요. 그게 지세예요. 이게 갑신정변 때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요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세, 쉽게 요즘에 재산세.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오신 아파트, 상가, 농지, 토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비싼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이게 지세예요. 요즘에 여러분 내고 있는 재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공포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좀 더 해야 되겠다. 쉬지 말아요. 세종대왕 끝나고 이행하는 거. 의창제 실시했다. 오타가 나서 빈미가 아니라 빈민구제책입니다. 빈민구제책. 자, 의창제가 실시됐다. 의창제는 성종 때까지 갑니다. 고려 시기 성종 때 시작했던 의창이 조선 성종 때까지 간다고. 여기서 좋아. 조선 시대에 뭐야 그러면? 요 시기에 의창제도가 남아있어요. 고려 의창제도가 남아있어요. 그래,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의 꿈이야기입니다. 안평대군의 꿈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안견이 그렸고요. 현재 일본 덴니대학에 소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 당군사당을 설치했다. 당군사당이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금부삼복법. 네, 사형수는 억울함이 없었는데 3번 재판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가학기구, 추구기, 그 다음에 자경루, 그 다음에 앙부일구, 그 다음에 자 거기 앙부일구가 해식인 거 아시겠죠? 그 날일자를 쓰는 거야. 날일자. 네. 이게 해를 의미하는 거니까 해식이야. 가끔 앙부일구가 해식인지 물식인지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가볼까요? 앙부일구의 단점이 뭐 같아요? 해식의 단점.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게 단점이지. 왜? 해가 안 뜨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겠어요? 물시계겠지. 혹시 순서를 물어본다면 맞출 수 있어야 돼. 해식의 단점은 요즘처럼 장마가 왔을 때 시간을 알 수가 없어. 해가 안 뜨니까. 그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물시계. 자경루부터. 그다음에 갑인자.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갑인자. 그 사용한 게 식자판 밑줄고. 이게 구리선이라고 적어놓으면 돼. 구리선을 이용해서 만든 게 식자판이에요. 식자판, 구리선. 이렇게 해서 세종 때까지 마쳤고요.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